현재 러시아의 나프타 약 27,000여 톤이 한국으로 즉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해상에 떠있는 러시아 물량 가운데 약 27,000톤을 긴급 수입하는 방안이 추진됐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기존에 거론되던 대로 미국 제재가 일부 완화되자마자 곧바로 한국 물량 공급에 나선 모습입니다. 최근 나프타를 비롯한 원유 정제 관련 물량이 크게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번졌습니다. 심지어 나프타로 만들어지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동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확산되면서 시장에는 과도한 불안 심리가 형성됐습니다. 복수의 언론이 종량제 봉투 부족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실제로 시중에서는 봉투를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방정부의 절반 이상은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 봉투를 확보한 상태였고 나프타 원료 공급 역시 1년 이상 비축된 곳이 적지 않아 봉투 생산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종량제 봉투가 부족하면 일반 봉투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제시됐습니다. 원래 이런 사재기 혼란은 공포가 더 씌워질 때 폭발하는 법입니다. 일부에서는 1년치를 한꺼번에 구매하는 사례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정부는 사재기가 전혀 필요 없으며 재고는 충분하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와중에도 결국 러시아의 해상 나프타를 일부라도 받을 수 있게 됐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러시아발 에너지 공급이 보다 원활해질 경우 이것이 한국 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혼란은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재무장관 측은 현재 해상에 묶여있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각국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승인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미 운송 중인 원유에만 적용되는 단기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미국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러시아가 중동에서 미국인을 겨냥하는 세력을 사실상 돕는 상황에서 제재를 푸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입니다. 젤렌스키 역시 이런 움직임은 결국 우크라이나에 떨어질 폭탄 자금을 러시아에 대주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앞서 인도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러시아산 원유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하루 150만 배럴 수준으로 급증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러시아가 중동 분쟁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가 하루 최대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200억 원 수준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분석까지 거론됐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미국이 역설적으로 러시아의 금고를 채워주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이를 두고 아무런 출구 전략도 없는 전쟁이라는 식의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도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러시아산 원유 도입 가능성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변국들이 놀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독 한국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푸틴 대통령 측은 한국의 원유 수입 판단을 두고 이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핏 보면 한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들여오려 하니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러시아는 마치 한국이 손을 내밀기만을 기다렸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고 어떻게든 한국과의 관계 고리를 놓지 않으려는 장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러시아가 도움 의사를 내비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거의 십수년째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서며 불화소소 공급이 막혔을 당시 국내 기업들의 일본산 의존도는 41.9%에 달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로 그때 러시아가 외교 채널을 통해 자국산 불화수소를 한국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제안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일본산보다 순도가 높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결국 테스트와 상용화 문제로 바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위기 상황에서 먼저 손을 내민 나라가 러시아였다는 사실은 적지 않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때도 비슷했습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막자 디젤차와 화물차 운행까지 흔들릴 위기가 왔고 그때도 러시아 측에서 한국 공급 의사를 밝히며 움직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이 에너지 대란을 겪을 때도 러시아는 한국에 LNG를 계속 공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24년 크렘린에서 한국 대사를 만나 과거 한러 관계가 좋았다고 언급했고 올해 1월에도
한국과의 관계 기반이 많이 소진된 점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관계 회복 기대를 직접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넘어 한국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메시지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위기의 종류가 달라져도 러시아가 한국 앞에 나타나는 패턴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일부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한국에 친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가 한국을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쇠빙 LNG선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북극 LNG 프로젝트를 통해 막대한 천연가스를 LNG로 만들어 세계 시장에 팔아야 합니다. 그러나 북극 항로는 얼음으로 덮여 있어 일반 LNG선으로는 사실상 운항이 어렵습니다. 얼음을 깨며 나아가는 초고난도 쇠빙 LNG선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쇠빙 성능, 극저온 화물창, 고출력 추진 시스템이 모두 결합되는 최고난도 선종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자국 조선소에서 자체 건조를 시도했지만 서방 제재로 핵심 장비 조달이 막히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최근 시운전에 나선 러시아 쇠빙 LNG선을 두고도 선체 블록과 화물창 등에서 한국 조선 기술의 흔적이 거론됐습니다. 겉으로는 러시아산이라 해도 실제로는 한국 기술의 그림자가 짙다는 뜻입니다. 노바텍이 쇠빙 LNG선 21척을 계약한 이유도 결국 북극 LNG를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선박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가 소원해졌음에도 러시아가 계속 한국에 손짓을 보내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해석입니다. 여기에 러시아 내부에서는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한국 기업 자금이 빠져나가자 러시아 경제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극동 개발을 추진하던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 같은 산업 강국과의 연결이 끊긴 것이 뼈아픈 손실이었습니다. 그 사이 중국 자본은 러시아 안으로 빠르게 파고들었고 러시아가 지나치게 중국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결국 러시아가 경제 다변화와 체질 복원을 위해 다시 한국을 붙잡으려 한다는 분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러시아를 완전히 떼어놓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군사 기술 측면에서도 과거 불곰 사업을 통해 이전받은 기술이 오늘날 K방산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천국-1을 비롯해 한국형 미사일 체계 전반에서 러시아식 냉발사 개념과 일부 방공 기술의 영향이 거론됩니다. 미국이나 서방 선진국이 핵심 군사기술 이전에 극도로 보수적이었던 것과 달리 러시아는 일정 부분 실질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K방산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 채무 상환 방식으로 넘어온 기술 자산이 지금은 수백, 수천 배 가치로 돌아오고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세계 전쟁 위험이 동시에 치솟는 지금 한국의 지정학적 포지션은 극도로 민감합니다. 중동 문제로 미국 전력이 분산되는 틈에 중국이 대만을 향해 움직인다면 한반도 역시 엄청난 압박에 놓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구도까지 겹치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서방과 보조를 맞추더라도 한국은 한국의 생존 논리와 국익 계산을 최우선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일부에서 한국 방산 수출을 놓고 자기들 필요에는 왜 바로 응하지 않느냐는 식의 불만을 내놓지만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사이의 노인휴전국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러시아와 완전히 등을 치는 대신 최소한 우회적이더라도 부드러운 관계의 통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가 모자랄 때 러시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러시아는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필요로 합니다. 결국 양국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일정한 경제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시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발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러시아 제재가 더 풀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2022년 4월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끊겼지만 미국이 먼저 제재 완화에 나서는 장면이 나온다면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한계도 분명합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중동산 원유 처리에 최적화돼 있어 러시아산으로 급격히 바꾸면 정제 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산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한 비중도 2021년 기준 5.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만능 해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숨통을 틔우는 비상 카드로서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정부는 정유사사와
러시아산 원유 도입 가능성을 논의했고, 러시아는 극동 코즈미노 라인을 활용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까지 2에서 3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긴급 공급 루트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동이나 미국산 대체 물량이 최소 2에서 3주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빠른 셈입니다. 결국 러시아는 한국만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원유를 보내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고, 한국은 중동 리스크 속에서 가장 빠른 우회로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나프타는 물론 LNG까지 호주, 캐나다, 모잠비크 등 다양한 라인을 통해 연말 사용량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는 점도 한국의 버팀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많은 나라가 위기 앞에서 그대로 흔들릴 때 한국은 그 틈에서 새로운 루트를 만들고 실전 해법을 찾아냅니다. 위기가 닥쳐도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더 집요하게 생존 전략을 짜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러시아 원유 검토 역시 단순한 수입 논의를 넘어 에너지 안보와 산업 생존, 그리고 지정학적 계산이 한꺼번에 응축된 한국의 카드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